자, 수업을 시작을 해볼까요?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한 내용은 사실은 워밍업이었죠. 그죠? 자, 이제 본 수업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단위라든가 아니면은 뭐 차원 분석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유효수자 같은 내용들을 쭉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해 나가 봅시다. 자, 저번 시간에 저번 시간인가요? 저번 주죠? 저번 주인가?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수업 첫 시간에 이 과목에서 다루는 내용이 뭐라 그랬었죠? 힘에 대해서 다룬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힘이 작용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었죠? 물체가 움직인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과목에서는 힘과 운동에 대해서 다룰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힘에 대해서는 저 뒤에 가서 좀 다루게 됩니다. 그 뒤에 가면 여러분 좀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뒤에 하기로 하고 이번 챕터에서 다룰 내용은 운동에 관해서 다룰 거예요. 자, 운동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위치의 변화입니다. 위치의 변화가 생기면 운동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뒤에 가서 잠깐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운동에 대해서 다루는데, 운동 중에서도 크게 1차원 운동, 이렇게 다룰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를 공간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해보게 되면, 뭐 1차원 운동, 2차원 운동, 3차원 운동, 이렇게 나눌 수 있죠. 1차원이라는 건 선이에요. 그죠? 2차원이라는 건 면이고, 3차원이라는 건 뭐가 되죠? 부피가 되죠. 공간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1차원 운동을 다룰 건데, 주변에서 볼 수 있는 1차원 운동이 있나요? 뭐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주변에 항상 일어나고 있는 1차원 운동은 바로 자유낙하 운동이에요. 위에서 뭔가가 떨어지게 되면 그게 뭐 딱히 보면 3차원처럼 보이죠?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바람이 불어서 떨어지는 것들이 막 휘날리고 이러면 좀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그런 작용이 없이 그냥 떨어지는 물체는 1차원 운동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월드 가서 자유로 들어 저는 개인적으로 못합니다. 탄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사람 어때요? 위에서 그냥 아래로 뚝 떨어지죠. 대표적인 1차원 운동이에요. 아니면은 1차원과 유사한 운동들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뭐 완벽하게 1차원 운동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1차원 운동이다.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예, 그렇죠. 그, 음, 예, 그렇지만 뭐 지하철 같은 경우 어때요? 정해진 코스를 레일을 따라서 움직이죠. 그럼 지하철 같은 경우도 1차원 운동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자, 2차원 운동은 뭐 주변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5차원 운동은 자동차죠. 자동차 같은 경우 좌회전, 우회전 하면서 좌우를 바꿔가면서 어때요? 이 평면이 평면이 면 위를 움직이죠. 면. 사람이 걸어다니는 거,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행위도 어때요? 면 위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2차원 운동에 해당하고 3차원 운동은 뭐가 있을까요? 뭐 전투기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투기 같은 경우는 상대편과 싸우기 위해서 위로 올라갔다 아래로 내려갔다 좌우로 왼쪽 오른쪽 뭐 앞뒤 다 움직이죠. 그죠? 그래서 전투기 같은 경우가 3차원 운동에 해당합니다. 아니면 롤러코스터 같은 경우 저는 너무 무서워서 못 타요. 롤러코스터 같은 경우도 3천 운동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이 챕터에서 할 내용, 이번 시간에 다 하면 좋지만 다른 못할 테고, 이 챕터에서 할 내용은 자, 1차원 운동을 어떻게든 수치화해야 되겠죠. 그죠? 수치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물리량들과 그걸 이용해서 운동 방정식이란 걸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거 왜 안 움직이죠? 이게 움직였네요. 자, 여기 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제 변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 텐데 지금부터는 이제 제 마우스 커서를 따라오세요. 마우스 커서가 가리키는 부분을 여러분들 따라오시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운동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은 크게 운동학과 동력학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근데 동력학 같은 경우는 운동의 원인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힘이라든가 운동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해요. 힘이라든가 물체의 모양 그런 것
것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즉 원인이 포함되는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운동학이라는 것은 원인은 관계없어요. 원인은 고민 없어요. 그냥 움직이는 물체 그 자체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운동학이에요. 자, 2장에서는 우리 물체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원인에 대해서도 관심 없어요. 운동 그 자체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 뭘 할 것 같아요? 운동학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이죠? 그죠? 누가 자꾸 뜨네. 운동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2차원 운동을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정의하고 지나가야 돼요. 첫 번째, 운동하는 물체는 아주 다양합니다. 그죠? 예, 생각해보면 많이 다양해요. 여러분도 움직이고, 자동차도 움직이고, 동네 개도 움직이고, 고양이도 움직이고,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나뭇가지도 날아다니고, 나뭇잎도 날아다니고, 뭐, 모든 것이 다 움직이죠. 자, 그런데, 이 모양에 따라서 사실은 운동이 많은 영향을 받게 돼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나무임 같은 걸 떨어뜨려 보세요. 얘가 이게 선 운동도 하지만 이렇게 선을 따라서 밑으로 자유낙하할 때 움직이지만 동시에 어때요? 회전하는 놈들도 있어요. 그죠? 회전 운동까지 하는 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이 가지게 되면 물체가 모양을 가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선 운동과 동시에 회전 운동까지 같이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 모양을 고려를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모양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회전 운동도 얘기를 안 할 겁니다. 그럼 뭔 얘기할 거냐? 그냥 손 운동만 얘기할 거고 이 운동하는 물체 모양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할 겁니다. 이해가죠? 그럼 모양에 대해서 고려를 안 하면 물체를 뭐로 취급해야 되느냐? 입자라고 취급을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운동하는 모든 물체는 입자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는 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점과 같은 물체. 그 다음에 질량은 있고 크기는 없어요. 이런 걸 입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건설을 하는 거죠. 그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물체가 입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운동하는 물체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정의를 해야 될 게 뭐죠? 그렇죠. 물체가 도대체 어디서 움직이느냐. 그래서 물체가 움직이는 곳을 기준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준틀은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뭔가 원점이 있어야 돼요. 즉, 기준점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점을 통과하는, 축이 있어야 돼요. 좌표축이 있어야 됩니다. 1차원 같은 경우는 하나, 2차원 같은 경우는 2개, 3차원 같은 경우는 3개예요. 각각의 좌표축은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된다? 서로 직교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기준틀에서는 모든 물리법칙이 어떻다? 동일해야 돼요. 물리법칙이 다르면 안 되겠죠. 그죠? 다르면 같은 기준틀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같은 기준틀인데 여기 마우스 커서를 잠깐 보세요. 자, 여기 기준틀을 잡아놨어요. 그죠? 여기 기준틀이 별거 아니에요. 자, 리미트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스피드 리미트 광고판이죠. 길이죠. 그죠?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어요. 이 광고판을 0으로 잡았어요. 원점으로 잡았어요. 그런 다음 어떻게 됩니까? 좌표축을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보세요. 쫙 잡으면 0을 기준으로 오른쪽이면 10부터 플러스 10부터 왼쪽으로는 마이너스 10부터 이렇게 쭉 커지도록 해놨죠. 그죠? 이해갔죠? 자, 요렇게 기준틀을 잡았는데 이 도로에서 물리법칙이 서로 다르게 작용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뭔 얘기냐 하면 자, 요 20이라는 위치에서는 중력이 아래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아래로 작용하는데 이 마이너스 20에서는 중력이 위로 작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얘가 10에서는 이쪽으로 움직이는데 마이너스 20에서는 위로 올라가 버리겠죠. 그죠? 자, 어때요? 그러면 우리가 이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반적인 얘기를 못해요. 그죠? 그래서 이 기준틀에서는 기본적으로 같은 물리법칙이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1차원 운동하는 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물체는 그냥 입자다. 이 모양에서도 상관없다. 모양은 무시한다. 그 다음에 물체가 움직이는 곳을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준틀이라는 걸 정한다. 사실 이 기준틀이란 건 뭐 더 큰 의미가 있긴 있어요. 이 기준틀 문제로 인해서 뭐 상대성 이론도 나오긴 하는데 그건 뭐 지금에서는 할 필요 없겠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물체의 운동은 정의를 해야 돼요. 그죠? 물체가 움직였다고 가정합시다. 운동했다고. 그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요 마우스 커서가 있죠. 그죠? 마우스 커서가 어디 갔노? 자, 여기 있죠? 물체가 요 마우스 커서에 있는 부분에 놓여 있다고 가정합시다. 움직이는. 자, 물체가 요 마우스 커서가 있는 부분에 있어요. 그죠? 그런 다음, 움직였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마우스 커서가 요 위치까지 가 있으면 물체가 움직이거나 알 수가 있죠. 뭔 얘기예요? 자, 결국은 물체의 위치라는 것이 변했으면 그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물체가 운동했구나. 그 원인이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그죠? 물체의 위치가 변하게 되면 무조건 운동했구나 하고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운동이라는 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물체의 위치의 변화죠. 자, 그럼 위치란 건 뭡니까? 다시 돌아가서 위치란 건 바로 좌표계의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바로 위치에 해당하죠. 그죠? 그리고 변이라는 건 이 위치의 변화량을 변위 이렇게 불러요. 자, 이제 첫 번째 물리량을 정의를 했습니다. 이 변이라는 건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변이란 건 위치의 변화량이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변이란 건 여기 위치라고 써놨지만 위치가 아니고 거리예요. 제가 잘못 썼습니다. 거리와는 달라요. 변이와 거리는 완전히 다른 양이에요. 뭔 얘기냐면 자, 변이의 정의는 위치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요 식이 있죠. 그죠? 요 마우스 커서를 보세요. 요렇게 델타 x는 xf-xi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여기서 x라는 건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델타라는 건 수학적인 기호예요. 어떤 기호냐 하면 변화량. 불연속적인 변화량을 나타낼 때 델타라는 걸 써요. 물론 연속적인 변화량도 존재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델타 x라는 건 그냥 말 그대로 읽으면 돼요. 영어랑 뭐 다른 언어예요, 수학도. 그래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x의 변화량, 변이라 그랬죠, 그죠? 델타 x는 그러면 x가 위치라 그랬죠? 위치의 변화량은 위치의 변화량 여러분 어떻게 나타내면 될까요? 빼기 쓰면 되죠. 나중 위치에서 초기 위치를 빼주면 위치의 변화량이 생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단위라는 것도 우리 물리량이 정의가 되면 당연히 어때요? 단위라는 것도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변이의 단위는 미터입니다. 이해 가셨죠? 지금 조용하죠? 제가 커피 한잔 했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이 변이라는 걸 정의를 했고 변이의 단위는 위치의 단위가 뭐였죠? 미터였죠. 미터에서 미터를 뺀다고 해서 뭐 달라지진 않죠. 단위는 같죠. 그래서 미터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벡터량 불길한 말이 적혀 있죠. 벡터량의 의미는 뭐냐? 아래 그림을 잠깐 보세요. 이 자동차라는 물체가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갔다가 D로 갔다가 E로 갔다가 F로 가죠. 이해 가셨어요? 그럼 변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변이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최종적인 초기 위치와 최종 위치에서의 변이. 초기 위치는 A 지점이 될 겁니다. 그죠? A 지점. 마우스 커서 가리키고 있죠? 여기서 얼마입니까? 30이에요. 그죠? 최종 위치는 얼마예요? F 지점이 될까요? 마이너스 50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53이라고 해놨나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자, 그래서 F가 마이너스 50이라고 하면 XF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A가 30이라 그랬죠. 그죠? 30 해주면 델타 X는 마이너스 80이 돼요. 재밌죠? 자, 이 의미가 뭘까요? 자, 일단 이 80이란 건 A와 F의 위치의 차이죠. 그죠? 위치의 차이가 돼요.
이만큼의 차이가 생겼고 80m만큼의 차이가 생겼다. 그럼 마이너스의 의미는 뭘까요? 그렇죠. 차가 어디로 움직였다? 왼쪽으로 움직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변이라는 값은 위치의 차이라는 크기도 포함하지만 동시에 뭘 포함한다? 방향도 포함해요. 얘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구나 하는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이렇게 크기와 방향이라는 물리량을 동시에 가지는 뭐 되게 말이 이상한데 크기와 방향이라는 정보를 동시에 가지는 물리량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 물리량들을 벡터라고 불러요. 이 참 뭐라 그럴까? 이 문제는 이제 별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어떤 뭐 물리량을 얘기를 할 때 크기도 얘기하고 방향도 얘기해야 되는구나. 그건 뭐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계산이죠. 그죠? 벡터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사칙 연산하면 조금 다르죠. 동일한 뭐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지만 거기 조금 더 있어요. 그죠? 그래서 벡터 계산법을 여러분 다시 배워야 돼요. 이 벡터 계산법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선형대수죠. 근데 뭐 선형대수를 본격적으로 하진 않을 거고 조금만 할 거니까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 얼마만큼 움직였냐 여기서 보게 되면 A에서 F까지 갈 때 총 움직인 거리는 얼마예요? 30에서 시작해서 60으로 갔다가 그러면 30 움직였죠. 그죠? A에서 B까지는 B에서 F까지는 얼마 움직였어요? 조금 애매하긴 한데 뭐 60이라고 가정합시다. 60에서 마이너스 60이니까 120이죠. 그러면 30 더하기 120 하면 150이죠. 그죠? 그래서 거리라는 건 뭐냐 하면 총 말 그대로 얼마만큼 움직였냐 그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크기만 가지는 양이고 크기만 가지는 양을 스칼라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거리와 변이는 같을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속도 얘기를 잠깐 할까요? 우리가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운동이라는 건 위치의 변화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궁금한 건 뭐냐 하면 과연 이 운동의 빠르기, 위치의 변화의 빠르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예요. 얼마나 물체가 빨리 위치를 변화시키느냐. 그죠? 자, 그걸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그죠? 전체 움직인 정도에다가 시간으로 나눠주면 다른 시간 동안 얼마나 움직였나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빠르기를 나타내는 물리량은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앞에서 봤듯이 물체 위치 변화를 나타내는 변이가 있고 얼마나 움직였나를 나타내는 거리가 있었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뭐라 그럴까? 이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물리량도 두 가지가 존재해요. 그 중에서 하나만 써봅시다.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속력이라는 개념이에요. 속력이란 건 시간분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특히 속력은 평균 속력을 일반적으로 사용해요. 평균 속력이라는 건 여기서 마우스 커서를 싹 보세요. 평균 속력 돼 있죠, 그죠? average speed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스피드라는 게 바로 속력을 의미해요. 자, 평균 속력은 간단합니다. 전체 걸린 시간분의 이 마우스 커서를 보세요. 전체 움직인 거리가 그냥 평균 속력이에요. 여기 위에 바는 평균이라는 의미죠. 기호로 표현하면 전체 걸린 시간은 t가 될 테고 전체 움직인 거리는 d가 됩니다. 평균 속력 끝. 자, 여기서 거리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향이 존재했었나요? 아니죠. 방향이라는 인포메이션이 전혀 없는 스칼라 값이에요. 그죠? 자, 시간은 방향이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아니죠. 시간도 당연히 방향이라는 물리량을 포함을 하지 않아요. 시간이 방향이 어디 있어? 그죠? 시간은 항상 앞으로 나아갈 뿐이죠.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글쎄요. 수업 시간 되면 좀 가끔씩 재밌는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럴까? 이, 이 시간이란 개념 같은 것들을 얘기해 보면 사실 시간이라는 건 우리가 단독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뭔 얘기냐 하면 여러분이 움직여야 시간을 가는 거예요. 어떤 형태든 간에. 물론
그런 얘기를 하겠죠. 나는 잠을 자고 있으니까 잠을 자고 있는데 안 움직이는데도 시간은 간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냉정하게 얘기해 보면 여러분 몸 안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죠. 그죠? 계속 움직이면서 어때요?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노화가 일어나요. 노화가 일어나면 시간이 가는 거죠. 그죠? 자, 그건 뭐 나중 얘기, 그거는 뭐 여러분 모르겠어요. 유튜브 같은데 뭐 우주의 신비 이런 거 보세요. 그런 거 보면 그런 얘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수업 시간에, 대면 수업 시간에 가끔씩 이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워낙 수업이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 거라도 해야 재밌어서. 근데 뭐 지금은 그런 건 패스하고, 뭘 하다가 그게 넘어갔냐면 시간이라는 게 방향성이 있냐 그 얘기를 하다가 옆으로 넘어샜어요. 그죠? 시간이라는 거 방향성 없어요. 그냥 쭉 어느 방향 오른쪽으로 뭐 10시간 이렇게 갈 수는 없죠. 시간도 스칼라량이에요. 그러면 평균 속력이라는 건 스칼라분의 스칼라니까 결국은 스칼라가 되겠죠. 얘는 방향을 표현하지 않아요. 자, 방향을 안 가지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뭘 가질까요? 항상 양의 값을 가지게 돼요.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죠. 거리의 단위는 미터, 시간의 단위는 세크. 그랬죠, 그죠? 그래서 단위는 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평균 속력이라는 물리량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대구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5시간 걸렸어요. 나는 어, 규정 속도, 제한 속도를 지키는 훌륭한 운전자인가요? 맞죠. 그죠? 대구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5시간 걸렸으면 대략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구에서 서울까지 한 3, 400km 되죠. 그죠? 400km 치면은 시속 한 80km로 달렸네요. 그죠? 훌륭한 운동자죠. 훌륭한 운전자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뭔 얘기냐 하면 어, 그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다가 내가 중간에 뭐 저쪽 경산 휴게소에 들어갔을 수도 있잖아요. 들어가서 한 3시간 놀다 갔다 가져갑시다. 이해 갔어요? 그럼 난 얼마로 달렸을 것 같아요? 2시간 동안 결국은 대구에서 서울로 간 거죠. 그럼 시속 200km 달렸어요.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규정 속도를 지키는 훌륭한 운전자인가요? 전혀 아니죠. 그죠? 자, 뭔 말을 하고 싶은지 이해를 하시겠죠? 이 평균 속력이란 개념은 안타깝지만 평균값, 대략적인 값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아주 중요한 정보들은 포함을 하지 않아요. 그냥 처음과 끝 사이에서 뭐 이 정도의 값을 가진다. 그게 다예요. 이해가 갔죠? 자, 이제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수업의 진행 방향은 제가 중요한 개념들을 쭉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문제 풀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개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할 내용은 뭐냐 하면 음, 제가 이제 그 문제를 통해서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운 지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예제 자체는 사실은 쉬운 거죠. 그죠? 실제 문제는 조금 더 어려울 거예요. 좀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 텐데 여러분들 물리학 문제를 풀면 수학 문제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죠? 왜 그렇게 느낄까요? 수학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 풀이 과정을 쭉 보세요. 풀이 과정을 보면 뭔가 복잡한 게 있는 것 같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여러분이 이걸 받으면 어떻게 풀어야 되지? 고민이 돼요. 그 이유는 바로 실제 상황과 여러분이 배운 지식을 연결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평균 속력을 배웠어요. 그죠? 그러면 예제 2-1에 평균 속력을 적용을 해야 돼요. 근데 적용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매우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더 나가서 개념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가정을 해봐요. 여러분들 배우는 개념들이 한 4-5개가 되고 문제가 주어졌다 그러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나한테 물으러 오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풀까요? 그럼 제가 해줄 수 있는 대답은 뭘까요? 어, 가장 현실적인 대답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패턴이 있을 거예요. 문제를 내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라 이거예요.
이 교재에 있는 모든 문제를 제가 풀어본 건 아닙니다. 어떤 문제들은 저도 풀다 보면 어려워요. 왜 어렵냐? 내용을 몰라서 어려울까요, 제가? 아니에요. 문제 자체를 이해 못해서 어려워요. 그래서 첫 번째, 물론 많이 풀어봐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첫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문제를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세요. 결국은 그 문제가 묻고자 하는 바가 뭔지 그걸 이해하면 그 다음에 관련된 물리량을 찾아오면 돼요. 식이라든가 관련된 물리량을 찾아오고 그걸 잘 믹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그걸 머릿속에 두고 예제 2-1번 봅시다. 거북이와 토끼가 4km 달리기 경주하기로 한다. 토끼는 0.5km를 뛴 후 90분 동안 잠을 잔다. 잠에서 깬 토끼는 경기 중임을 깨닫고 이전보다 2배의 속력으로 달린다. 경주는 1.75시간 만에 끝나고 토끼가 이긴다. 토끼의 평균 속력을 계산하라. 그가 잠을 자기 전에 평균 속력은 얼마인가? 자, 문제는 심플합니다. 그죠? 심플함에도 이해하려고 노력해 봅시다. 일단 A번 평균 속력은 별거 없어요. 몇 킬로 달렸어요? 둘 다? 4킬로 달렸어요. 그죠? 얼마 걸렸어요? 1.75시간. 해주면 돼요. 그래서 1.75분의 4 해주면 2.25km/h. 이건 심플해요. 이제 B번은 이제 이 토끼가 잠을 자기 전에 평균 속력을 구하라. 이거예요. 그죠? 자, 이 토끼는 달리는데 쭉 연결해서 달린 게 아니에요. 한 번에 브레이크 시간이 있어요. 잤죠? 얼마 잤어요? 90분 잤어요. 그죠? 90분 잤기 때문에 이걸 시간으로 환산하면 90분은 몇 분이에요? 그렇죠. 90분은 1.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보세요. 어디 갔노? 없네. 1.5시간이에요. 그죠? 90분은 1.5시간. 그러면은 90분 빼기 1.75시간 빼기 1.5시간 해주면 얼마가 남죠? 0.25시간이 남아요. 0.25시간이 뭐예요? 결론적으로 토끼가 총 달린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1.5시간, 1.75시간 동안 토끼는 달렸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경주가 1.75시간 만에 끝났는데, 토끼는 1.5시간을 잤으니까 실제로 달린 시간은 0.25시간이에요. 자, 그럼 실제로 토끼가 뛴 시간을 0.25시간이라고 하고, 여기 T1이란 건 뭐냐 하면, 토끼가 자기 전에 달린 시간. T2란 건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잠에서 깨어난 후 달린 시간이에요. 그럼 T1 더하기 T2를 해주면 뭐가 됩니까? 0.25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제 평균 속력 V는 시간 T분의 D죠. 그죠? 그럼 T는 어떻게 됩니까? V분의 D입니다. 그죠? 그걸 집어넣으면 돼요. T1이라는 건 V1, 여기서 V1이라는 게 토끼가 잠을 자기 전에 달린 평균 속력이죠. 그죠? 즉, 우리가 구하려는 게 V1이에요. D1은 토끼가 잠을 자기 전 달린 거리예요. 얼마 뛰었어요? 0.5km 뛰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T2라는 건 잠에서 깨서 걸린 시간이고, 요게 V2라는 건 잠에서 깨서 결승점까지 달린 평균 속력이에요. 그리고 D2는 얼마입니까? 잠에서 깨서 결승점까지 달린 거리인데 요게 3.5m인 건 바로 3.5km인 건 바로 알 수 있겠죠. 총 거리가 4km인데 0.5km 달리고 잤기 때문에 D2는 3.5km. 이해갔죠? 자, 요 T1, T2를 여기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V1 분의 D1 더하기 V2 분의 D2는 0.25시간. 자, D1, D2는 바로 알 수 있어요. 그죠? D1은 0.5, 3.5. 미지수가 두 개 같은데 여기 보세요. 토끼는 경기 중임을 깨닫고 이전보다 2배의 속력이기 때문에 V2는 V1의 2배가 돼요. 그죠? 그러면 식은 어떻게 됩니까? V1 분의 0.5km 더하기 2V1 분의 3.5km는 얼마다? 0.25시간이다. 자, 미지수 몇 개? 하나. 그죠? 식 몇 개? 하나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아이고, 다시 뒤로 돌아갑시다. 미안합니다. 나머지는 계산을 해주게 되면 시속 9km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오, 빨리 뛴다. 시속 9km면 사람보다 어때요? 2배나 빨라요. 사람은 대략 시속 5km 정도 되죠. 자, 이제 평균 속도 얘기합시다.
자, 앞에서 속력이라는 건 시간분의 거리였죠. 그죠? 평균 속도는 어떻게 정의되느냐? 여기 보세요. 평균 속도 델타 V는 델타 T분의 델타 X다. 이렇게 정의돼요. 델타가 뭐라 그랬죠? 변화량이라 그랬어요. 그죠? 불연속적인 변화량. 즉, 델타 T라는 건 시간의 변화량이고, 델타 X라는 건 뭐겠어요? 바로 위치의 변화량이에요. 위치의 변화량. 그러면 요걸 다시 풀어주게 되면 TF-TI 분의 TF-XF-XI. 자, 여기서 변이, 델타 X가 변이입니다. 그죠? 변이는 어떤 물리량이라고 그랬어요?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동시에 뭐도 가지고 있어요? 방향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물리량을 뭐다? 벡터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죠? 그래서 평균 속도는 벡터예요. 그리고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위치에서 위치 빼봤자 위치가 되겠죠. 뭐, 그죠? 그래서 위치의 단위를 가지고 시간의 시간 빼면 시간이죠. 시간의 단위를 가져요. 그래서 평균 속도는 미터 퍼 세크. 평균 속력과 비교하면 어때요? 같아요. 그죠? 단위 자체는 모두 다 같습니다. 결국 반응기를 나타내는 거죠. 그럼 평균 속도와 평균 속력의 차이는 뭡니까? 예, 그렇죠. 차이는 단 하나죠. 뭐 좀 애매하긴 한데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죠? 방향을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평균 속력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XF에서 XI에서 XF를 움직인다 가정합시다. 그럼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는 어떨까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경우는 다른 경우가 많겠죠. 뭔 얘기냐면 자, 이 XI에서 XF까지 움직일 때 직선으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런 파란 선처럼 이렇게 곡선으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죠? 마우스 커서를 보세요. 자, 그런 경우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훨씬 변이보다 늘어나게 되죠. 맞죠? 그러면 동일한 시간에 움직였다고 손치더라도 평균 속력이 평균 속도보다 어떻게 됩니까? 더 커지게 되겠죠. 이해가셨나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그래프 얘기를 잠깐 할까요? 자,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속도를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뭔 얘기냐 하면 이 물체 운동을 그래프로 표현을 하게 되면 연속적인 변화를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래 두 그래프는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을 표현을 한 겁니다. 자, X축과 Y축이 존재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수직축과 수평축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때요? 이거 1차원 운동 맞나요? 애매하겠죠. 근데 수직축 잘 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T라고 돼 있죠. 그죠? TS 이렇게 돼 있어요. 자, T라는 건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직축은 시간을 의미하고 수평축은 미안해요. 말이 흩나왔네요. 수평축은 시간을 의미하고 수직축은 바로 위치를 의미해요. 그래서 1차원 운동을 그래프 안에 표현하려면 좌표를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 물체가 A에서 뭐 B, A번 보세요. B, C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이때 이 두 점을 잇는 A에서 B까지 움직였을 때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을 그릴 수가 있겠죠.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여기 보세요. 이렇게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델타 수평축의 변화량분은 수직축의 변화량이죠. 수평축의 변화량은 바로 시간의 변화량에 해당해요. 그죠? 수직축의 변화량은 위치의 변화에 해당해요.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 뭐였죠? 그렇죠. 평균 속도였죠. 그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두 점 사이를 잇는 직선을 그리고 그 직선의 기울기가 뭐가 된다? 바로 평균 속도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봅시다. A번 같은 경우. 물체는 마이너스 20에서 0으로 갔다가 0이 어디였어요? 우리 그거 보고 있는 거죠. 앞에서 다시 돌아가서 요 그림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차가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요 그림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마이너스 20에서 0, 저 스피드 리밋이 적혀 있는 간판 쪽으로 갔다가 다시 40m로 갔죠. 이렇게 쭉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세 점이 있고 세 점을 이으니까 직선이 그려집니다.
그러면 A에서 C까지 갈 때의 평균 속도를 구해보고 싶어요. 그럼 기울기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죠? 이 평균 속도가 A에서 B까지 갈 때의 평균 속도랑 같나요? 다르나요? 같죠? 그래서 A번 같은 경우는 물체가 등속, 즉 일정한 속도로 움직였어요. 이런 운동을 등속 운동이라고 합니다. B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물체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A에서 B까지 B까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곡선을 쭉 이루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B에서 C까지도 곡선이에요. C에서 E까지는 어느 정도 직선에 해당하지만 E에서 F까지도 이렇게 곡선이죠. 선이 굽어 있죠. 그죠? 즉, 속력이 속도가 일정하지 않아요. 매 순간마다. 근데 평균 속도는 구해볼 수 있겠죠. 그죠? 어떻게 구해보면 됩니까? A에서 F까지 있는 직선을, 이 파란색 직선 보이시죠? 직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주면 결국 뭐가 나온다? 예, 어, 평균 속도가 나오겠죠. A에서 B까지도 평균 속도 구해볼 수 있고 동일한 방법으로 A에서 C까지도 동일한 방법으로 평균 속도를 구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순간속도 얘기해 봅시다. 이 평균이라는 값은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정밀하다고 모든 운동을 포함한다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뭔 내용이냐면 앞에 가서 한번 봅시다. A에서 B번에서 A에서 F까지의 평균 속도를 구했어요. 이 평균 속도가 물체의 운동을 다 표현을 할 수 있나요? 아니죠. 평균 속도와 실제 물체의 운동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죠? 평균 속도로 물체의 운동을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 운동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순간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이 그림을 보세요. 매 순간순간에 물체의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기죠. 매 순간순간 물체의 속도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스톱워치를 들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요즘 다 스톱워치는 들고 있죠. 스마트폰에 스톱워치니까 물체가 움직이고 있어요. 순간 속도를 측정하려면 스톱워치를 어떻게 누르면 될까요? 빨리 누르면 빨리 누를수록 스톱워치가 더 정확한 평균 속도를 구하겠죠. 그 아주 짧은 순간의 속도를 구하겠죠. 그렇다면은 이 간격이 스톱워치를 누르는 간격, 즉 측정 시간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 짧은 순간에 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질문이 얼마만큼 짧아져야 될까요? 그렇죠. 한없이 0에 가까울 정도. 단 0은 아니죠. 그죠? 0이 되면은 없는 거니까. 측정 시간이 없는 거니까 0은 아니지만 한없이 0이 가까워질 때까지 스톱워치를 눌러주면 돼요. 그걸 이제 식으로 표현을 하면 요 마우스 커서를 보세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순간 속도라는 건 델타 t가 어디로 간다?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x 이렇게 표현이 돼요. 요 어디서 많이 본 거죠? 뭐죠? 미분의 정이죠. 그래서 시간의 함수인 델타 x를 시간으로 미분해 주면 바로 순간 속도를 구할 수 있다. 그럼 이 그래프에서 뭘 구하는 겁니까? 아래 그래프를 잠깐 보세요. 결국은 접선 속도를 구하는 거죠. 그죠? 그래프의 접선을 구하는 거죠. 이해가셨죠? 접선의 기울기. 참 말이 어렵네요. 어려운 게 아닌데.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 두 그래프를 보게 되면 매 순간마다 접선의 기울기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순간 속도를 알 수 있어요. 그죠? A에서 B까지 갈 때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마우스 커서를 보세요. 작아지고 있죠? 그럼 평균 속도가, 순간 속도가 어떻게 됐단 소리예요? 작아지고 있단 소리예요. B에서 C까지 갈 때는 점점 커지고 있죠. 빨라지고 있어요. C에서 E까지는 일정하게 빨라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등속 운동에서는 A번 보세요. 어때요? 순간 속도나 평균 속도나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뭐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 게 접선의 기울기가 뭐하고 같아요? 예. 그냥 평균 속도를 구하기 위해 구한 그래프와 일치하죠. 그래서 등속 운동에서는 이
순간 속도나 평균 속도나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제 2-2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문제 자체는 안 어려워요. 그냥 보면 풀 수 있어요. 풀어봅시다. 그림과 같은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트랙의 직선 부분을 따라서 기차가 천천히 움직인다 그랬어요. 그죠? 자, 이 문제는 그냥 풀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건 이 그래프만 보고 기차가 어떻게 움직인다는 걸 알아야 돼요. 봅시다. 기차는 세 번의 운동을 합니다. 그죠? 정확하게 운동을 세 구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O에서 A까지는 기차는 어떤 운동을 하고 있죠? 네, 그렇죠. 등속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죠? 계속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빨라지지도 느려지지도 않고. A에서 B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시간이 2초 흘렀는데 위치의 변화가 생겼나요? 안 생겼죠. 위치의 변화가 안 생겼다는 건 정지했다는 소리예요. 자, 문제는 B에서 C까지네요. C에서 C까지 어떻게 설명해 주면 될까요? 물론 기차가 움직여요. 그죠? 빨라지고 있나요? 느려지고 있나요? 접선의 기울기를 보면 점점 가팔라지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가팔라지고 있죠. 기차는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기차는 2초가 짧긴 합니다. 그죠? 근데 등속으로 움직이다가 기차는 정지했다가 빠르게 가속하고 있다. 가속은 뒤에 하겠죠?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머지 문제 자체는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이건 뭐 제가 안 풀랍니다. 그냥 풀어보시고 이제 가속도 얘기를 잠깐 할까요? 예, 방금 이상한 소리가 아니고 제가 커피 마신 소리예요. 커피 마시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네요. 자, 가속도라는 건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변하는 물체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평균 가속도와 순간 가속도를 앞과 동일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 가속도라는 건 시간으로 속도의 변화 델타 V를 나눠준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아래 그래프를 아래 식을 보게 되면 평균 가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V, 즉 VF 빼기 VI, TF 빼기 TI 이렇게 됩니다. 그죠?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니까 그걸 다시 시간으로 나눠주게 되면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 평균 가속도예요. 누누이 말하듯이 뒤에서 좀 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요 얘기 잠깐 합시다. 물체의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이 같을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속도는 시간에 따라 증가하게 돼요. 그 다음에 물체의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일 때 속도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시간에 따라서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자동차 몬더 가정합시다. 여러분 면허 다 땄죠? 엑셀을 밟는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죠? 차를 더 빠르게 가게 하죠. 그러면 이 경우에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이 어때요?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속도를 줄이죠. 그죠? 이 경우에 가속도를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죠? 자, 이제 순간가속도 정의를 잠깐 합시다. 순간가속도라는 건 뭐 간단하죠. 평균 속도 얘기하면서 평균이란 건 전반적인 변화량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순간적인 변화를 전혀 얘기를 못해요. 그걸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순간 변화를 알기 위해서 순간 속도란 걸 정의했고 순간 속도란 걸 정의하기 위해서 측정 시간을 어떻게 했어요? 극단적으로 줄였죠. 어디까지? 0에 가까울 정도. 순간 가속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순간 가속도는 이 델타 t를 여기 잠깐 보세요. 델타 t가 0까지 갈 때 리미트 델타 t분의 델타 v 이렇게 정의가 돼요. 이건 뭐예요? 역시 미분이죠. 그죠? 자, 미분으로 정의된다. 요 뒤에 건 조금 여러분들이 뭐 알면 좋고 몰라도 별로 상관은 없어요. 뒤에 가서 하긴 하겠지만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가속도라는 건 시간에 대한 2차 미분이죠. 미안합니다. 위치에 대한 시간의 2차 미분.
이계도 함수라 그러나요? 그래서 두 번 미분을 하게 되면 위치를 두 번 미분하게 되면 결국 가속도가 나온다.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예제 2-3번 같은 경우는 일단은 문제는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문제가 아니고 뭘 아셔야 되냐면 이걸 보고 물체 운동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봅시다. X축이 뭐죠? 수평축이 뭐죠? 시간이죠. 그죠? Y축이 뭡니까? 수직축? 속도 V입니다. 그죠? 그럼 바로 설명할 수 있겠네요. 자, 0초에서 2초까지는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그죠?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일정하게. 등속으로 쭉 등속이라 그러면 되게 이상하네요. 속도가 일정하게 쭉 커지고 있어요. 그죠? 등 비율로.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공이, 타자가 쳤어요. 그죠? 야수가 공을 잡기 위해서 쭉 한 방향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쭉 가속을 하면서 공을 잡으려면 점점 더 빨리 뛰어가겠죠? 그런 다음 B에서는 어때요? 속도가 변하질 않아요. 그죠? 속도가 4로 4m/s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정지한 거 아닙니다. 이제 공의 위치를 어느 정도 찾으니까 어때요? 이제 등속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C에서는 운동의 방향이 바뀌었다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는 운동의 방향은 여전히 같아요. 운동이 바뀌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이 V가 마이너스 값을 가져야지 운동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운동의 방향은 바뀌지 않고 가속도가 어떻게 가속도가 어느 방향으로 작용했어요? 이 야수가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했어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면 속도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줄어든다 그랬죠. 그래서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동 자체는 한 방향으로, 여러분 야구 보면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야구가 안 하죠. 참 안타깝긴 합니다만 한 방향으로 쭉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단 속도의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빨라지다가 일정하다가 속도가 줄어드는. 모르겠어요. 요 지점 마지막 지점 커서 보이죠, 그죠? 마지막 지점에서 공을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외에 나머지 가속도는 구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운동 방정식 얘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합시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동영상을 열심히 봐주시고 음, 우리 그 서로 얼굴 보면서 수업할 날을 기다리면서 수업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